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작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오스카 4관왕에 오르며 다시 한번 많은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문구를 말하며 진짜 한국적인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BTS, 블랙핑크를 비롯해 문화계에선 넷플릭스 등 대단한 활약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만 정작 해외에서는 한국을 잘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그것이 한국이 제대로 한국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한국은 한국 것에 대해 스스로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거나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최근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는 관저 요리사가 직접 김치를 담궈 영국 국회와 한국 관련 인사 50명에게 김치를 선물했다가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대사관은 겨울 내내 계속된 봉쇄로 인해 오랫동안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안부 인사를 겸해 선물하는 품목으로 김치를 정해두고서 다소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낯선 음식을 반기지 않을 수도 있어서인데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애초 우려가 무색해졌습니다. 김치 선물을 받을지 채식주의자를 위해 젓갈 등을 뺀 김치를 원하는지 등을 묻는 이메일에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답장이 왔고 다들 대환영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영국, 프랑스 등은 업무 관련 이메일에는 한국과 같이 즉답이 아닌 수일이 걸리기도 하는데 김치를 선물로 받겠냐는 물음에 영국 국회의원이나 관계자들은 즉시 그에 답장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멀어서 배달을 할 수 없는 두어 명만 빼고는 명단에 있는 인사들 모두에게 김치가 전달됐습니다. 심지어 한 상원 의원은 김치와 함께 보낸 요리책을 보면서 주말에 부인과 함께 직접 김치를 담가봤다고 감사 인사를 보내왔고 김치 덕에 가족들이 파티를 했다는 답도 있었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사관에서 김치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도 나름 김치를 고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의 김치는 김치로 한글 그대로 표기되며 영국인들에게 매우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출신 기네스 펠트로는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김치를 그대로 말하며 추천했습니다. 실제 지난해부터 영국에서는 김치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좋은 건강 음식이라는 입소문이 돌면서 김치가 떴습니다. 영민국민보건서비스 NHS 관계자가 펠트로의 식이요법이 과학적이지 않은 조언이라며 경고하고 나섰지만 역으로 보면 그만큼 김치가 좋다는 인식이 영국에 널리 퍼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힌트를 얻었는데요. 한국 음식이나 제품 등 한국 것을 한글로 표기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떡볶이를 떡볶이라고 표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준이 아니라 서양 기준에 맞춰서 스파이시 라이스 케이크 등으로 표기해 놓은 과거에는 다소 인기가 지지부진하다가 K푸드가 유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떡볶이라고 한글식으로 표기하자 오히려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공장을 계속해서 확장해가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만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중국의 딤섬이나 덤플링 등 다양한 이름이 존재하지만 만두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The next level, okay? This is mandu, and mandu is the Korean word for dumpling. 홈쇼핑 등에서 만두로 소개되며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그대로 만두로 소개되는 이 제품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나서 핫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 이름을 써서 손해날 게 하나도 없다는 반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번역한 영어식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 같은 경우 일부 나라에서는 army stew로 표현해 놓았는데 외국인들은 처음 봤을 때 오히려 더욱 생소함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의 음식이나 제품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영어로 번역해서 해놓으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김밥의 경우 요즘엔 김밥도 씁니다만 과거에는 코리안 스시로 표현하는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거쳐 한국의 김은 미국에서 자리 잡게 되면서 훌륭한 간식으로 소문이 났는데요. 코스트코에서 맛있는 아이템으로 국내에서도 인기 있는 커클랜드의 김의 경우 로스티드 시즌드 씨위드로 표기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혹은 크리스피 씨위드로 대략적인 명칭이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온전히 한국의 김으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애초에 한글 표기대로 김으로 표기했다면 지금은 전 세계 누구나 김으로 부르고 있을 것이고 한국 제품이라는 것도 더 인식이 쉬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한국에서 만든 메드 인 코리아가 붙으면 좀 더 프리미엄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크리스피 씨위드라고 영어 이름을 붙여놓으니 전 세계 어디에서도 똑같은 제품을 모방해서 추후에 한국의 진짜 김에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한국의 조미김은 오랜 기간 노하우와 양념을 단기간에 흉내내는 것은 매우 어렵겠지만 어쨌든 김이라는 이름 자체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너무 쉽게 영어로 이름이 자리 잡았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많은 한국인들은 해외로 유학을 떠나서도 영어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외국인이 쉽게 이름을 익히지 못하니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너무 긴 아프리카 이름은 헷갈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일부 유학생들은 자기 이름을 존이라고 하자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아니 그거 말고 너 진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이름은 짧은 편이기 때문에 한두 번 부르면 외국인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익히는 게 대부분인데 일종의 영어 사대주의가 작용해서 너무 우리말을 접어두고 영어를 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이국적인 사물을 대할 때 그 본래 이름까지도 그대로 아는 것을 이색적인 경험으로 생각해 한국의 김치가 영국 온라인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본래 색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부분 김치를 좋아하는 많은 영국인이 김치를 파오차이로 알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가 대부분 김치를 kim치로 발음하면서 분명하게 한국 음식, 코리안 푸드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글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한국과 중국 간의 김치 이슈로 다툼이 될 때 한국에서 분명히 김치로 지정해 놓았고 그것이 세계인이 인식한다는 것이 매우 유리한 것입니다. 선점 효과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해외의 국가들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김치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붙이고 있습니다.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도 모두 한국산이기 때문이죠. 반면 중국산 김치는 아무리 김치라고 해봤자 원조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 제조 과정입니다. 오래전부터 SNS에서 공유되어 온 중국에서 김치 담그는 모습은 포크레인으로 배추를 절이고 성인 남성이 구덩이에 몸을 담그고 들어가 작업하는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인이 인식하는 김치는 몸에 좋은 웰빙 푸드로 매우 건강한 음식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저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확실하게 김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중국이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애초에 김치를 김치로 표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김치가 외국에 알려질 때는 피클 캐비지라고 굳이 번역식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파오차이에 밀려서 중국에서 더욱 파오차이 국제화를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김치라고 전세계가 인식을 하더라도 주변국은 지금도 끊임없이 김치 종주국 논리에 불을 붙입니다. 실제 일본 언론은 한국이 중국 김치 없이는 식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다소 자극적인 타이틀을 통해서 실제 한국 김치 수입이 수출보다 7배가 많다면서 한국 김치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싣기도 했습니다. 틈만 나면 이렇게 주변국이 한국을 노리고 있어 더욱 많은 제품의 아이템들의 한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최근 중국에서 한국의 많은 문화들이 원래는 중국 것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펼치고 있는 등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있다가 뜻밖의 중국과 같이 공격하는 세력까지 등장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전 세계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고유한 이름을 개발해 사용해야 하며 한국의 다양한 아이템이 갈수록 세계 속에 인기를 얻는 만큼 이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굳이 해외에서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번역해주기보다는 한글 그대로 사용하는 자신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아프리카 등 넓은 평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소위 악마의 재해라 불리는 토네이도의 존재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같은 폭풍임에도 태풍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막강한 파괴력에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기 일쑤였고 일단 표적이 되는 순간 도망치는 것조차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지하 벙커를 갖추기를 적극 권장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그 시각 남아공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몇 년 만에 찾아온 대형 토네이도로 완전히 초토화된 마을 현장에서 현지 주민이 촬영한 기괴한 사진 한 장에 아프리카 전체가 발칵 뒤집혀 버린 것이죠. 한국에서는 토네이도는커녕 회오리 바람조차 좀처럼 보기 어려운 현상이라 그 위력에 대해 실감할 수 없지만 미국인들이 말하길 적어도 파괴력만 놓고 본다면 그 어떤 대기 현상보다 파괴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태풍과 마찬가지로 위력을 총 5가지로 분류하는데 가장 약한 EF0급만 돼도 지붕이 통째로 뜯겨 날아가거나 가로수가 뿌리채 뽑혀 버리는 수준인데요. EF3 이상의 토네이도가 자주 관측되는 미국에서는 어지간한 주택은 토네이도에 스치기만 해도 폭삭 주저앉거나 마치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처럼 공중으로 날아가 10km 이상 이동하는 경우도 흔히 나타납니다. EF4 이상쯤 되면 이때부터는 사실상 대재난이라 불러도 무방할 만큼 압도적인 포스를 자랑합니다. 지도에서 작은 도시 하나쯤은 가볍게 지워버릴 정도의 괴멸적 타격을 입히는 파괴력으로 어지간한 목재 건물은 흔적도 없이 가루가 되는 게 기본이며 심지어 아파트와 같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비록 날아가지는 않더라도 테라스와 같이 취약한 부분이 반파되어 뜯겨져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10년 만약 가장 강력한 등급이라는 EF5급이 나타나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때부터는 제 아무리 튼튼한 빌딩이라도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콘크리트 계단이 박살나거나 아스팔트 도로마저 산산조각나고 심지어 송전탑이 180도로 휘어져 버리는 걸 아주 흔히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 영화나 매체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마치 믹서기처럼 빌딩 외벽을 갈아버리는 식은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건물 전체가 강철로 지어진 벙커 수준이 아니라며 그 어떤 곳도 안전지역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실제로 2011년 발생한 조플린이라는 이름의 토네이도는 그 지역의 5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토대를 무려 10cm 이상 이동시켜 기상학자들을 경악해 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심할 경우 집터와 나무 조각만을 남긴 채 마을 전체를 완전히 밀어버리기도 하는데, 1997년 텍사스 제럴에서 발생한 EF5 토네이도는 엄청난 풍속이었지만 이동 속도까지 느렸던 탓에 아예 그 자리에 마을이 있었다는 흔적만을 남겨두고 모든 것을 깔끔하게 지워버리기도 했죠. 일각에선 토네이도에 사람이 빨려 들어간다 해도 나무에 걸리거나 풀숲에 떨어지는 것처럼 운만 따라준다면 얼마든지 생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1986년 중국에서 토네이도에 휩쓸린 채 무려 20km를 이동한 13명의 아이들이 생존했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지만, 워낙 뻥치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특성상 이는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유리 조각과 같은 파편들이 우수히 날아다니는 데다가 바람의 위력을 감안하며 이는 총알과 같은 파괴력을 갖게 되는데, 한 예로 농기계나 자동차 같은 1톤이 넘는 고철들이 마치 야구공처럼 날아다니는 걸 상상하면 대략 그 파괴력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설사 운 좋게 피했다 해도 곧이은 추락은 100%에 가까운 확률로 끔사를 보장하며, 토네이도 생성 원인 자체가 거대 정란운인 슈퍼셀에서 파생되는 폭풍이기에 정말 재수가 없다면 번개를 맞을 가능성도 남아있죠. 한국은 주로 산악 지형이기에 이처럼 파괴적인 토네이도가 나타나긴 어렵지만 종종 바닷가 부근에서 용오름 현상이라 불리는 소규모 토네이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2019년 당진에서는 용오름 현상이 육지까지 올라오는 바람에 당시 그곳에 있었던 현대제철소 일부 건물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마찬가지로 매년 맹렬한 토네이도가 나타나고 있던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그날도 어김없이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시민들이 일터로 나간 사이 중형 토네이도가 마을을 급습해 초토화시켜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아공 데니스빌에 나타난 해당 토네이도는 다시 한번 그 위험성을 증명했는데, 마을의 집들 대부분이 목조 주택으로 만들어져 벽과 지붕이 무너져 내린 것은 물론 지하실까지 통째로 드러난 사례도 즐비했고, 자동차가 공중에 한참을 맴돌더니 땅에 추락해 지붕을 덮치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다행히도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대피 후 돌아온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마치 폭탄이 떨어진 듯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한 남성은 망연자실한 채 대부분이 날아가고 소수만이 남아있는 망가진 가전제품들과 집기들을 힘없이 정리하며 지붕이 날아간 자신의 집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내동댕이 쳐진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고,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원을 넣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연실색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작동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냉장고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이죠. 심지어 외부에 찍힘과 긁힘 등 손상 흔적이 역력했으나 내부엔 그저 선반들이 흐트러져 있었을 뿐 아무런 스크래치조차 나지 않았고, 기능적 문제는 더더욱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냉장고를 만든 브랜드는 굴지의 한국 대기업 LG로 밝혀졌는데, 이 같은 사실에 크게 감동받은 해당 주민은 LG 측에 직접 메일을 보내 사연을 접수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마크 로우라고 밝힌 주민은 우수한 제품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토네이도를 이겨낸 LG 냉장고의 품질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며 폐허 속에 혼자 불이 켜진 냉장고 사진을 함께 찍어 보내왔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 같은 장면에 한국 네티즌들 또한 황당한 반 놀라운 반의 반응을 보이며, 토네이도가 덮치며 지하실이 아니라 냉장고에 숨어도 될 것 같다. 사실상 토네이도가 LG 직원인 셈. 더불어 과거 LG 측이 선보인 기괴한 마케팅 사진도 주목받으며, 토네이도가 LG 측의 광고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한 수 알려준 것 같다 라는 등의 댓글을 작성했는데요. 더불어 해외 토픽과 다름없는 이 현상은 전세계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지며, LG 가전 제품하며 탱크보다 튼튼하다, 한 번 사면 적어도 30년은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실제 현지에서 매출이 10% 이상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제 막 저가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던 중국 기업들은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그들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금까지는 한국 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나 경쟁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싸구려 중국 가전 제품이 중국에서나 팔리는 시절은 옛날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가전기업 하이얼의 경우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GE의 가전사업 부문을 인수한 것도 모자라 캔디라는 이탈리아 기업까지 잡아먹으며
먹으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단숨에 2%에서 6%대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압도적인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중국 기업들이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장악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제품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LG 측은 그러거니 말거니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단 하나, 가전제품 분야에서 60년간 한우물을 파온 남다른 품질과 기술, 무엇보다 내구성이었습니다. LG 제품을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들은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한마디로 더럽게 튼튼하다는 것, 디자인과 성능 자체도 우수하지만 결정적으로 어지간해서 고장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유명한 사실이었는데요. 남아공에서 있었던 토네이도 사건 외에도 한국에서는 지난 1970년 금성 시절의 제품을 무려 50년 가까이 써오던 고객으로부터 LG전자 측의 직접 요청에 의해 제품을 기증받은 사실도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사실상 고물에 가까운 이 제품이 실사용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에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부모님이 새집에 입주하면서 95년도에 샀던 골드스타 냉장고랑 세탁기가 지금까지 냉동품이 얼어서 녹인 거 한 번, 세탁기 밑판 회전축이 고장난 거 한 번, 그 외 AS를 불러본 적이 없었다. 15년 동안 썼던 TV는 지금도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오래 쓰고 싶다면 LG가 답이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LG 관계자 측은 한술 더 떠 LG전자의 가전 제품은 행여나 핵심 기술이 중국과 같은 경쟁국으로 유출된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너스레를 떨었는데, 이는 제작 기술을 안다 해도 같은 성능과 내구성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낼 경쟁력이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폭풍에도 망가지지 않고 버티는 한국 제품을 보고 있자면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 한국인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